아직 젊은 20대의 나이인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오죽하면 제 평생 소원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였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고아원 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담긴 채 버려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원망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그냥 부모 없이 사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고아원에서 사는 게 특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원장 선생님도 헌신적이었고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서 불행한 줄 모르고 지냈는데 부모님이랑 사는 친구들을 보게 되니 내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런 저를 원장 선생님도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은혜야.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기왕 마음 먹은 거 열심히 한번 해봐. 사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만 했죠. 고아원에서 지내는 형편이다 보니 가외나 학원 같은 데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모르는 게 생기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달려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통했는지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애써주신 덕분에 별도로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도 갈 수 있었는데 학비며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근처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택했지요. 졸업을 하기 전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충당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덕분에 4년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휴학도 한번 하지 않고 4년 만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중간에 어학연수도 가고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해서 유학도 가고 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죠. 남들 다 가는 배낭여행도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졸업을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죠. 학교 성적도 좋았고 어학 점수도 높았기 때문에 졸업할 무렵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왕이면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지원하는 회사마다 번번이 탈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면접까지 가지도 못하고 서류 단계에서 탈락을 했죠. 그제서야 저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아봤자 회사에서는 고아원 출신인 여자 직원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아하니 어학연수도 안 다녀왔고 대외활동 경력도 전혀 없네요. 우리 회사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21세기형 인재는 공부는 기본이고 글로벌 감각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고요. 내게 그렇게 말을 한 면접관은 나름대로 날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마치 혼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동시에 서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저같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조그만 방을 하나 구해서 혼자 지내게 되었지요. 햇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더 이상 기숙사에 살지 못하게 된 저는 그렇게라도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방값이랑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취업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지요. 아르바이트는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했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학교 다닐 때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서 익숙하게 할 수 있었지요. 그 커피숍은 번화가에 있었고 규모가 큰 가게였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20대 직원들이었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된 첫날 사람들은 신입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으니 회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특히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은 남자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은혜 씨라고 했죠. 우리가 비록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봐요. 저도 딱히 거리를 두고 싶지는 않아서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 남자는 일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제 곁을 떠나지 않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남자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모른 척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커피숍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출근을 하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개인 소지품을 사물함에 넣어두는데 어느 날 내 사물함 안에 누군가가 끈적한 시럽을 잔뜩 뿌려놨더라고요. 옷이며 가방에 온통 시럽이 묻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날은 유니폼을 입은 채 퇴근을 해야만 했죠.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만든 음료를 받아간 손님이 잔뜩 화가 나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야? 도대체 커피에 뭘 넣었길래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손님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음료를 살짝 맛보았는데 짠맛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 나더군요. 저는 분명히 레시피대로 만든 음료인데 짠맛이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손님이 불같이 화를 내니 할 수 없이 저는 내 돈으로 손님의 음료값을 보상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지요. 일을 하던 중에 사물함에 뭘 가지러 갔었는데 누군가가 내 사물함을 열고 커피 찌꺼기를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함께 일을 하던 지연씨였습니다. 나랑 동갑인 지연씨는 첫날부터 어쩐지 내게 쌀쌀맞게 굴던 사람이었죠.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자 지연씨가 그제서야 날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지난번에 시럽 뿌린 것도 지연씨였어요.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군요. 내가 그런 거 맞아. 네가 만든 음료에 소금 잔뜩 집어넣어서 변상하게 만든 것도 나였고,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그랬겠어. 그게 다 네가 정국씨한테 꼬리치고 다녀서 그런 거잖아. 정국씨라는 사람은 첫날부터 나한테 관심을 보이던 남자였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연씨는 아무래도 그 남자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정국씨는 원래 날 좋아했는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당해도 싼 년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연씨,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국 오빠한테 그런 마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한테 한 일들은 전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요.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말을 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게 어디서 여우같이 착한 척이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봐. 라며 내게 이를 갈더군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해봤자 나만 손해다 싶어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지연씨는 아예 대놓고 저를 괴롭히더군요. 내가 지나가면 괜히 어깨를 세게 부딪히기도 하고 남들한테 내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은혜씨, 고아원 출신이라며?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궁색한 티가 났었구나. 아무리 꾸미고 다녀도 출신은 속일 수 없다더니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 그렇게 말을 한 지연씨는 나를 비웃듯이 깔깔 웃더군요. 사실 저는 고아원 출신이란 걸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일부러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내게 관심을 보이던 정국 오빠도 그날 이후 저를 멀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치 외톨이처럼 겉돌게 되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회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서 저는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기만 할까라는 생각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취업도 되지 않은 마당에 아르바이트까지 그만둬버리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지요. 커피숍 일이라는 게 서비스업이다 보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미소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항상 내 기분보다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물론 진상 손님들이 내게 함부로 대할 때는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였지요. 그런데 유난히 진상 손님들이 많은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지연씨와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있던 날이었죠. 오전부터 단체 손님이 와서 정신이 없던 중에 이상한 아저씨 손님이 성희롱 비슷한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죠. 특히 지연씨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안으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군요. 수수한 옷차림의 할머니는 더운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죄송한데 여기 화장실을 좀 쓸 수 있을까요? 마침 저는 음료를 만드느라 뒤쪽에 있었고 지연씨가 그 할머니를 상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연씨가 그 할머니한테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화장실을 쓰고 싶으면 음료를 사 드셔야죠. 여기가 무슨 공중 화장실도 아니고 다짜고짜 그러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좀 급해서 그래요. 부탁입니다. 화장실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음료는 이따 따로 주문할게요. 하지만 지연씨는 할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이 할머니가 어디서 생떼를 쓰고 있어.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할 수 없이 할머니는 가게를 나가시더군요. 저는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급하게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그분의 발걸음이 왠지 조금 이상해 보였거든요. 비틀거리는 모양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저를 본 지연씨가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린다면서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지연씨가 너무한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걸 할머니한테 푼 거잖아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모질게 굴어요. 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리고는 달려나가서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화장실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털썩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래서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지요.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고 정신줄을 놓았는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옆에서 할머니를 지켜드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금방 회복하시더군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더위를 먹고 잠깐 탈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는 저를 붙들고 몇 번이나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살해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괜찮아요. 살해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할머니 몸조리나 잘해서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머니 일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만 했죠. 일을 하던 도중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점장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연씨가 그날 일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저는 그냥 홧김에 일을 하다 말고 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게 비품이 없어졌는데 내가 훔쳐간 거 아니냐면서 도둑 취급까지 당했습니다. 점장뿐만이 아니라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있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취업활동이나 열심히 해보자며 마음을 먹었지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력서도 조금 손보고 구직 정보도 자세하게 알아볼 작정이었죠. 당분간은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취업에 성공하겠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취업 박람회 같은 데도 나가보고 전보다 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드디어 한 회사에 1차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중견기업이었죠.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좋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여직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채용한다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회사 분위기 때문에 저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임원 면접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최종 면접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실수라도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면접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예상 질문지들을 보고 있었는데 면접 대기실 안으로 낯익은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도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나와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지연씨가 면접 복장을 하고 대기실로 들어왔더군요. 지연씨도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내 말에 그녀는 기가 차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더군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여긴 너 같은 고아 출신이 넘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야. 아마 틀림없이 면접에서 떨어질걸?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지 그래. 그래도 함께 일했던 사이라고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괜히 말을 보탰다가는 면접을 망칠 것 같아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원 면접은 한 번에 2명씩 들어가서 보더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와 지연씨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연씨는 잘 됐네. 네 덕분에 내가 더 돋보이게 생겼어. 라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그 표정은 잠시 후 잔뜩 일그러진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상황에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면접관들 중에서 낯익은 얼굴이 있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화장실을 부탁했던 그 할머니가 제일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요. 하지만 틀림없이 그 할머니가 맞더라고요. 게다가 그 할머니 앞에는 대표이사라는 명패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여성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수수한 옷차림에 그때 그 할머니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지연씨도 그 할머니를 알아보았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내 얼굴 못 알아봤을 거야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더군요. 하지만 그건 지연씨의 희망사항이었죠. 대표이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함께 면접을 보게 된 거 우연이 아니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박지연씨, 내 얼굴 기억나시죠? 그 말에 지연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알고 보니 대표이사님은 임원 면접에 오기 전에 지원자들 이력서를 살펴보다가 우리 2명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본 대표이사님은 몰래 면접 순서를 바꿨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였죠. 박지연씨, 인과응보라는 말 알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모질게 대한 건 전부 본인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지연씨가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은혜씨는 내가 이력서를 좀 살펴봤는데 고아원 출신이라고. 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주었네요. 그날 은혜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드릴게요. 대표님의 말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연씨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할머니, 아니 대표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저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졸업하고 1년을 그냥 날렸는데 또 취업 재수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딴 일로 떨어지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아원 출신인 애가 뭘 알겠어요. 학교도 제가 더 좋은 데를 나왔고요. 외모도 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연 씨는 이성을 잃었는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러자 대표님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지연 씨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학벌이 아무리 좋고 부모님이 계시면 뭐해. 인성이 바닥인데. 그리고 지연 씨가 모르는 게 있나 본데 나도 고아원 출신이야. 취업 준비하면서 그 정도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온 거야. 지연 씨는 인성도 인성이지만 취업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 말에 지연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그 회사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 지연 씨는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죠. 합격 후에 대표 이사님을 따로 만나게 되었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은혜 씨는 내가 아니었더라도 틀림없이 합격을 했을 거예요. 나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어봐서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알아봐 주더라고요. 은혜 씨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보답을 받은 거지요. 대표님은 저를 보면 본인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말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든든한 어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지요.